PBL도 한때 유행 지나면 다른 것도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PBL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단순한 유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PBL의 역사와 함께 PBL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제 수업 사례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PBL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어떤 나라에서 시작됐을까요? PBL은 프로게티라는 수업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프로게티, 그러니까 스파게티가 생각이 나죠. 네,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에는 산 루카 아카데미라는 예술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탈리아에는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들이 많았죠. 누가 있었을까요? 지금 미술실이기 때문에 더 잘 떠오를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 네. 그렇죠.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네, 또 누가 있을까요? 다빈치. 그렇죠. 다빈치. 또 한 명만. 디카프리오? 네, 뭐 라파엘로 뭐 이런 예술가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예술가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높았습니다. 내가 그냥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고 과학적인 지식을 갖춘 예술 전문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도 단순하게 강의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고 프로게티라는 새로운 수업 방식을, 교육 방식을 고안을 했는데요. 나이가 어린 저학년 학생들한테는 기초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 위주로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학년이 되면 그런 기초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게티를 시작했습니다. 프로게티는 어떤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을 설계해야 하면 그 건축물과 똑같이 생긴 모형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을 프로게티라고 하거든요. 바로 프로젝트가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6세기부터 시작됐으니까 정말 오래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이탈리아에서 유행하던 프로게티가 유럽 전역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미국에까지 가거든요. 자, 프로젝트 수업은 초기에는 주로 수공예 수업이나 아니면 공업 계열 수업에서 주로 적용이 되었다고 해요. 미국에 유명한 공대가 있죠. MIT. 네, MIT 공대가 있습니다. MIT 공대에서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적용해서 수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에서 유치원까지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이 확산이 되었고요. 자, 프로젝트 하면 떠오르는 학자가 있습니다. 킬패트릭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킬패트릭이 더 프로젝트 메서드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 논문을 통해서 다시 미국에서 유럽으로 다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로 전파가 되는데요. 킬패트릭이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킬패트릭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흥미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킬패트릭의 스승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는 존 듀이인데요. 존 듀이가 킬패트릭을 비판했다고 해요. 왜 비판했냐면 동기 유발을 너무 중시해서 학생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선택권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고행위, 그러니까 학습이 일어나야 되는데 학습보다는 아까 정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가치수직선에서 맨 끝쪽에 있는 그런 활동식 수업이 되는 거죠. 뭔가 재미있게 하긴 하는데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 수업. 그래서 듀이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학자들이 킬패트릭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듀이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사고행위가 더 중요하다. 사고행위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탐구하고 실천해보고 다시 성찰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프로젝트도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배움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를 만나고 해결책을 찾고 실천해보고 다시 실패한 것을 성찰해보고 이러면서 배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PBL은 이런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 목표, 성취 기준이나 핵심 역량을 비구조화되고 학생의 삶과 관련된 문제와 연결을 시킨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아산전자기술고등학교에 있는데 대방중학교에서 근무할 때 했던 프로젝트거든요. 우리 학교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또는 갈등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먼저 던지면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다루고요. 두 번째는 학생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제한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할 수 있을 만큼 프로젝트를 경험해보지 못한 선생님이나 학생의 수업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권을 좀 더 줄여두고 프로젝트에 좀 더 능숙해진 학생들이라면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방법, 너는 어떻게 조사할 거고 나는 인터넷으로 조사할 거고 이런 탐구 방법이나 모든 회사의 역할 또는 결과물의 유형, UCC로 만들 건지 보고서를 작성할 건지 그림을 그릴 건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권을 학생들에게 줄 수도 있죠. 세 번째 특징은 비평, 개선, 성찰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듀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듀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학습은, 배움은 경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학습은 성찰로부터 일어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도 성찰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수행평가 같은 거 하시면 잘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한 번 결과물을 만들고 끝나는 그런 수행평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시제품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프로토타입. 그래서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보고 동료평가, 자기평가, 선생님의 평가를 받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평, 개선, 성찰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결과물을 교실 밖으로 공개하라고 합니다. 이 결과물은 아까 맨 앞에서 했던 질문 있죠? 교사가 던졌던 질문을 학생들이 해결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교실 밖의 청중은 그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질문을 다루는 프로젝트는 또 다른 반 학생들 또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다른 교과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발표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교실에서 공부한 것이 그냥 교실에서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피드백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특징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제가 이번 학기에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시간에 노동인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